자, 이번에는 인행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생애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는요, 태내기 혹은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에 이르는 8단계에서 각각 한 문제, 그리고 종합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9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단계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내기예요. 자, 태내기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간을 다시 3단계로 나누면 수정 후에 자궁벽에 착상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2주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때를 배란기 혹은 배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6주 정도가 지나서 총 8주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3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를 태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나간 6주, 2주에서 8주 사이의 6주 기간은 배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배아의 구성은 우리가 계란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이 껍질 부분이 외배엽, 그 다음에 흰자 부분이 외배엽, 껍질 부분이 외배엽, 그 다음에 흰자 부분이 중배엽,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 부분이 내배엽,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외배엽은 뇌나 척추나 피부나 치아 같은 조직을, 그 다음에 중배엽은 뼈나 근육이나 혈관 등을, 그리고 내배엽은 폐나 간이나 소화기관 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종 후 이제 9주차부터죠. 그러니까 8주차까지가 지났고 내 배아기에서, 그리고 9주차부터 출생까지의 기간을 태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태내기의 기본 특징에서 난자의 X가 정자의 X와 만나서 XX가 되면 여자아이, 정자가 Y를 만나서 이제 정자의 Y를 만나서 XY 형태가 되면 남자아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태동을 느끼는 것은 대략 한 16주경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16주경 혹은 16주에서 20주 경,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50%는 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임신 24주 정도는 되어야 조산하에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배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태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태아, 사람의 형체를 갖춘 태아의 모습은 대략 임신 2개월 지나 한 3개월 차가 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개월쯤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발달의 순서는 중추에서 말초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추가 먼저 발달하고 말초는 그 뒤에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임신부의 연령, 임신부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 정서 상태, 그리고 질병이나 흡연, 간접 흡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음주, 약물, 생활습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임신 중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같은 정서 상태도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한다라고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서는요, 태아기 발달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발달장애에는 그러니까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이야기하고요.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을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묘성 증후군이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는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이제 많을 때에는 선천성 결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를 쭉 보시면은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자, 우리가 23쌍에 총 23개 쌍에 염색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23번째, 그 중에서도 23번째 쌍이 성염색체가 되는데,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인 23번째 염색체 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1번째 염색체인
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에서 1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운 이렇게 외우세요. 2, 1입니다. 21번째 염색체가 더 있어서 원래 23쌍이면 전체 염색체 수는 46개가 정상인데 얘는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총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 중국어는요. 여예요. 너 해서 여자의 여로 연결을 하세요. 여자는 여사인데 여성은 여성인데 정상적인 성 염색체의 결합이 XX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가 하나만 있는 형태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염색체가 46개가 정상인데 45개만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의 나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남자는 남자인데 정생적인 성염색체가 XY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X가 하나나 두 개 더 붙어서 겉으로 봤을 때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요런 발달장애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터너 증후군하고 펠터 증후군을 뒤집어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 증후군은 여자, 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는 X가 하나 없는 거고 얘는 X가 더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페닐케톤 요증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결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지방 분해 효소가 결핍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분해 효소의 결핍에 기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은 우리가 이제 성염색체 중에서 X, 그러니까 여성은 XX, 남성은 XY가 되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이 X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양쪽에 X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별을 가름하는 건 나머지가 X냐 Y냐죠. 그래서 이때의 그 나머지가 아닌 이 X들을 우리가 이제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성의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나머지 X가 하나 더 커버를 해줘요.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얘가 없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X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전적인 문제는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발병은 남성에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아 진단 검사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양수 검사하고 용모막 검사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유전질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자, 용모막 검사가 임신 9주, 11주, 그러니까 좀 더 먼저 실시가 가능하고요. 양수는 어느 정도 양수가 채취할 수 있을 만큼 차오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 16주경, 15에서 17주경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용모막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래서 일찍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얘는 양수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유산 위험성이 둘 다 있어요. 양수검사도 있고 용모막 검사도 있지만 그 유산의 위험성이 양수검사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거나 노산일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검사는 아까 이제 15, 6주 경부터 할 수 있고요. 얘도 태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인 16주경 요 정도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유전성 질환을 결함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단계예요. 영아기 만 2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자, 얘는요, 모든 발달 단계에서 가장 첫 단계죠.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는 구함 남자쌤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구강기가 되는 거고요. 구강기는 아이가 입과 입 주변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젖을 떼는 거, 이육이죠. 그래서 나는 엄마 젖을 원했는데 엄마가 나에게 젖이 아닌 딴 걸 줘.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을, 양육자에 대한 양가 감정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다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의 첫 단계입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신자, 죽은 자, 친생자로 외우라고 했어요. 신은 신뢰 때
불신이 되는 거죠. 신뢰 대 불신을 잘 극복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에릭슨은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학이 문제에서 5번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를 형성한다 혹은 애착을 형성한다, 신뢰가 형성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삐아제는 우리가 감전구형 이렇게 외웠잖아요. 감전구형, 그리고 얘가 청소년기, 얘가 아동기, 얘가 유아기, 그리고 감각운동기가 영아기였습니다. 자, 영아기는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5번 나왔고요. 자, 그래서 감각운동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대상영속성이 발달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는 행동을 해요. 찾기 위한 행동, 의도적 혹은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 느끼는 불안이 있죠. 이것을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내 눈에서 사라져서 어딨지 하고 찾는데 안 보일 때 느끼는 그런 불안, 분리불안은 다 대상형 속성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형 속성을 습득한다는 말이 피아제 단독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쪽 영아기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대상형 속성의 개념이 획득된다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장난감을 뺏어서 숨겼는데 그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얘는 그냥 걔가 눈앞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대상형 속성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은 감각과 운동의 기능이 중요하고요. 아직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발달하는 것은 감전구형에서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유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특히 신생아기, 생후 한 달, 요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주로 타고난 반사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사운동, 반사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아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반사적인 행동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 숨을 쉰다거나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시반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닌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아이의 신경계 성숙이 적절한지, 그죠?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원시반사가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존반사, 생존을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빨아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밝은 빛에 노출이 되면 동공이 축축되거나 어두우면 확장되는 그런 동공반사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뭔가에 노출이 될 때 눈을 깜빡거리는 반사, 그 다음에 입 주변에 부드러운 자극이 오면 마치 아이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찾는, 그래서 이것을 탐색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되죠. 이것을 연화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시반사예요. 원시반사는 아까 생존과는 관련이 없지만 정상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신경계가 정상적이 이런 거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로 반사하고 바빈스키 반사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모로 반사는 보통 이제 큰 소리가 났을 때 아이가 이제 온몸을 딱 뒤로 제끼면서 놀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는 거, 이거를 경악 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항상 모로 반사로 나왔습니다. 자, 바빈스키 반사는 아이의 발등을 발바닥을 쓰다듬으면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부채 모양처럼 쫙 펴는 거예요. 이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악 반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뭐가 닿으면 마치 그걸 움켜서 이게 뭐지? 하고 쥐어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를 물에 닿게 눕히면 마치 헤엄치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걸 수영 반사. 아이를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리면 한 다리는 쭉 한 다리는 올려 해가지고 마치 도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 걷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 반사를 외울 때는 원시인이 목 아파 모바파예요. 그래서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파악 반사예요. 수영 반사, 걷기 반사가 있잖아요. 수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로, 바빈스키, 파악 반사, 모바파, 그 다음에 수건에서 수영 반사, 걷기 반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아기의 특징입니다. 영아기는
신체 발달로는요,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1성장 급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신체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시기, 제2성장 급등기는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신생아의 두개골에는 아직 이제 몰랑몰랑한 속구멍이 6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몸무게가 2~3배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선호해서 지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서 표현을 시작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울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아까 낯가림 있습니다.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찾다가 안 보이면 이때는 분리불안이죠. 그렇죠?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착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막 다가올 때 낯가림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이 시기 언어 발달은 인지 사회성 발달하고 밀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거나 옹알이 등의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시기죠. 자,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애착관계 형성이에요. 사실 얘는 거의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성영속성이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찾게 됐는데 엄마가 안 나타나면 불안해, 분리불안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인스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영아기의 애착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어딘가에 두고 그리고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떠날 때, 아이를 두고 떠날 때 아이의 반응,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아이의 반응,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애착 유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은 엄마가 나를 떠날 때에도 싫긴 하죠. 엄마가 떠날 때 싫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떠나고 나면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현재 자기를 둘러싼 주변을 탐색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되게 기뻐하는, 이게 이제 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거고요.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회피 현상 애착이에요. 엄마가 가도 시큰둥, 엄마가 와도 시큰둥입니다. 자, 저항 애착은 엄마가 갈 때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와도 막 울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가? 왜 날 버리고 떠났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 애착하고 저항 애착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는 형태를 혼란 애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유아기예요. 자, 유아기는 3세에서 6세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단계에서 구합 남자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이거를 구합 남자쌤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요. 이게 18개월까지고요. 얘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그러니까 학문기가 만 3세 전까지를 얘기해요. 그럼 3세에서 6세까지는 남근기를 얘기합니다. 남근기는 엄마 좋아? 남자아이가 엄마 좋아 아빠 미워,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가 아빠 좋아 엄마 미워, 이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험을 하는 시기가 남근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성 부모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아빠 미워, 엄마 좋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낄 때, 자, 아빠에 대한 적개심을 알아차린 우리 아빠가 나에게 보복을 가할 거야. 그런데 내가 대소변 가릴 때 봤더니 나는 이거 있는데 쟤는 없어. 자신의 성기가 나는 아직 있는데 그게 없는 여자애들을 보면서 쟤들도 원래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아빠에 대한 그 어떤 공격성, 적개심, 이걸 아빠가 눈치를 채면 내 걸 잘라버릴까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세 불안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불안을 느낄 때 보통 이 불안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어 기제 중에 뭐예요? 동일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가 내면화하게 된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초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 돼, 안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빠한테 주입이 되면서 그걸 아이가 자신의 초자로 세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초자의 두 측면은요.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이상이 있어요. 자아 이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자아 이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초자의 측면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자아가 발달한다라는 말과 양심이 발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릭슨이에요. 에릭슨도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는 18개월, 두 번째는 36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여기도 3단계, 그 다음에 에릭슨도 3단계가 바로 유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은요, 신자, 주, 근자, 친생자에서 주도성 대 제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 의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학령 정기, 주도, 죄의식, 목적해서 지지 이렇게 외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발달하는 자기 주도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나 죄의식, 이게 나 때문에 그랬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책임의식이 고취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직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관계의 범위는 이제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예요. 삐아제는 감전구형 이렇게 4단계, 감전구형 이렇게 얘기했고요.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 그 다음에 구강기가 아동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전조작기가 바로 유아기고,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는 아까 영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에릭슨도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령 전기고 주도성 대 죄의식, 목적 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삐아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입니다. 이 시기는 전조작기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직관적이에요. 사물의 이모저모를 다 따지지 않고 꽂히는 한 부분에 이끌려서 그게 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없는 A와 B가 A여서 B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추론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 자아중심성, 직관적 사고, 전환적 추론이 특징인 시기가 바로 유아기, 즉 전조작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삐아제가 얘기하는 유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가 발달하는 거죠. 언어 발달로 아이들이 상징 능력이 발달을 하면서 상징적인 사고, 상징 놀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타율적 도덕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 이번에는 콜버그예요. 콜버그는 우리가 전인습적 수준,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 이렇게 도덕성을 3가지 수준으로 나눠놓고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도덕성의 발달을 6단계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자, 이 중에서도 유아기는 아직 학교에서 사회적 규칙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자, 유아기는 이 중에서도 인습적 도덕성 도덕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인습적 도덕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나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융도 발달 단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뭐 영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아기는 이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이 시기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융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유아기 발달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1 성장급등기는 영아기라고 얘기했고요. 제2 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유아기나 아동기는 아무래도 얘네 둘보다는
성장 속도가 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아기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인지 발달에서는 아까 언어 발달, 그래서 아이들이 상징놀이 혹은 상징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지지지, 자아중심성, 그다음에 전환적 추론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건 다 나왔던 얘기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타인의 입장을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타인이 나랑 다른 입장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성적인 발달입니다. 아이들이 그 직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 항, 함, 남자셈에 가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지금 유아기는 남근기 3세에서 6세까지 2세기를 얘기하는데 구강기 18개월까지 그 다음에 항문기가 다시 18개월기인 36개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항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배변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배변 훈련의 과정에서 소변을 놓는 자세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다르고 그래서 누구는 뭐가 달렸는데 누구는 뭐가 안 달렸네 이런 차이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자, 자신은 남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성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유아기 발달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시기가 성적인 호기심이 강하다라고 프로이트도 얘기를 했어요. 남근기에는 왜냐하면 성기를 가지고 이제 관심이 많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관심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성 역할을 인식을 하면서 성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핑크색 막 너무 예쁜 드레스 엘사 막 뜨면 막 엘사 옷 레디꼬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아이들, 유아기 아이들은 굉장히 핑크한 거 좋아하거나 남자아이들은 로봇, 자동차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자,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립이 되면서 그래서 남자아이가 치마 입으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자아이가 인형보다 로봇 갖고 놀면 너는 여자가 왜 그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 역할을 내면화해서 성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런 시기가 유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기대, 문화적 기준에 맞는 남자 그리고 여자로서의 성 역할 기준을 내면화한다. 뭐 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아기부터 정서는 계속 분화가 돼요. 그리고 유아기에도 계속해서 정서 분화가 두드러집니다. 근데 이제 유아기의 아이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막 웃었다가 막 화를 냈다가 막 울었다가 그래서 일시적이고 강렬하고 유동적인 잘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회성 발달인데요. 자, 이 시기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또 많이 놀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놀이가 이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에 필요한 신체 기술을 학습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아 개념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자아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또래와 사귀는 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기본으로 이 시기는요. 전전 자아중심성이 강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아중심성이 거의 피크 찍고 살짝 완만해져 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은 자아중심성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가 자아중심성이 되게 강하지만 조금씩 타인의 관점의 차이, 조금씩 타인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아중심성이 강한 거고 사회적 관점의 확립이 되는 거. 탈중심화가 일어나는 것, 자기중심성을 벗어던지는 건 아동기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 발달이 시작이 돼요. 영아기는요, 우리가 도덕 발달이라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해서 뭐 이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부터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아기에 대해서는 도덕성 발달을 얘기하지 않고요. 유아기가 가장 이제 도덕적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다.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유아기를 3세에서 6세까지로 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2, 3세 유아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프로이트나 에릭슨 같은 경우, 자, 프로이트는 황남 해갖고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근기가 유아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항문기, 그 다음에 신자, 죽은 자, 친생자에서 신자, 죽은 자에서 주도성도 제의식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자율과 수치심,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프로이드의 학문기를 시험 문제에 내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그 시기를 요걸 겨냥하기 위해서 2, 3세 유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2, 3세 유아는 프로이트의 학문기에 해당하고요. 학문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배변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때를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진짜 말 안 듣는다 해서 우리가 미운 3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운 3살, 왜냐하면 똥꼬집이거든요. 똥꼬집. 자,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1 반항기를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2 반항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7세에서 12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이드는 구함 남잠이에요. 그래서 남자쌤에서 잠, 복기입니다. 무엇이죠? 성적인 욕망이 무의식으로 잠복을 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의식화되는 건 뭐죠? 자아나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에릭슨은 학령기, 학교 다니는 시기 학령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령의 그 다음에 그래서 학령기고요. 근면대 열등, 그리고 능력을 얻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삐아제는요, 감전구형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 그 앞에 있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 시기 유아기의 경우에는 부모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부모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이 사회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걸 중심으로, 근데 그 규칙이 별로다 싶으면은 합의에 의해서 더 나은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자율적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버그에 의하면 아동기는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사회적 규칙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칙으로 아예 나와 있는 거, 사회적 규칙으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규칙과 질서와 약속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각을 하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들이 도덕성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괜찮다 싶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은 지켜야 돼.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요런 것들이 강해져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동기 발달 특징은요, 아동기 초등학교 기간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생성이 됐던 유치가 조금씩 영구치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기술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보다 더 정교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의 성장 속도는 둔화가 되는 거죠. 영아기가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는 그거보다도 더 더디다가 다시 또 청소년기가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기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이 중에 가장 성장 속도가 좀 더딘 게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아동기가 가장 더디다. 1등이 얘고요. 2등이 얘고 이게 3등이고 아동기가 4등이다. 이 순서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 발달을 보면은요, 얘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 조작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아기를 우리가 전 조작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동기는 이제 전이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예요.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그런 패턴이 강하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그림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는데요. 서류 보고예요. 서열화하고 분류 혹은 유목화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보존 개념을 확립하게 되는 게 바로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능력의 획보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비커의 물을 중에 한 물을 이렇게 길쭉한 것에 넣었을 때 물의 양이 올라가도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요, 아니요, 이 물 다시 원래대로 따라 보면 똑같잖아요. 가역성의 원리예요. 역방향으로 바꿔보는 거죠. 보상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라 결국은 똑같아요. 이게 보상성이고요. 아니요, 물 컷만 바꿨는데 양이 왜 바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동일성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들의 보존 능력이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방향 사고, 이걸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역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목화 내지는 분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분류할 수 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 3개가 있고요. 삼각형이 2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문제, 원이 많아요? 삼각형이 많아요? 그러면 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원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형이 많아요? 원이 많아요? 자, 도형에는 삼각형과 원이 다 포함이 되니까 도형은 총 5개예요. 근데 삼각형은 그중에 3개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도형이 많은 거죠. 근데 전조잡기 아이들은 상위, 하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딱 보면 이게 더 많으니까 삼각형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동기 아이들은요, 상위 하위 개념을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은 5개, 원은 3개, 그러니까 도형이 많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기술을 획득을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10개의 바둑알이 있을 때 이거를 3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3 더하기 7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바둑알이 1개, 이쪽은 9개 해서 1 더하기 9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산을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시기인 전조잡기의 특징이 자아중심성이 강하다. 근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되면서 탈중심화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랑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잡기에는 모랄론적인 사고, 즉 사물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모랄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 균합적 사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장이 가족의 범위를 해서 학교 혹은 동네의 범위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인지 사회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몇 등을 했고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을 맞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아 발달 혹은 자존감 혹은 자기 개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학년 시기 때는 선생님의 영향이 크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또래 관계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막 친구들이랑 워낙 몰려다녀요. 그래서 이때를 도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친한 친구들이 동성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팀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 그냥 유아기처럼 같이 막 논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팀, 니네 팀을 나누어 놓고 이기고 지는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승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 목표보다 단체 목표 혹은 집단의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럼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려면 각각의 어떤 역할을 분배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거, 협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단체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서 발달은요, 영아기부터 계속해서 자아 분화가, 그러니까 감정의 다양한 미묘한 감정까지 분화는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 단계인 유아기 감정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렬하면서도 일시적이고 잘 변해요.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렬해요. 막 울었다가 또 막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상대적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비해서 이제 아동기 이 정서는 좀 더 정서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분화된 굉장히 세밀한 어떤 정서 표현이 더 많이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는 유아기에도 발달을 하지만 특히 아동기에는 뭐 경쟁에서의 승리라든지 뭐 시험 점수라든지 뭐 달리기에서의 몇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소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연령 표현이 13에서 18세로 나오기도 하고 19세까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24세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청소년기는요,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앞서 제1성장급등기는 영아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2성장급등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2, 3세 유아가 제1반항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제1반항기가 되고요. 말 참 안 듣는 미운 3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2반항기가 바로 청소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얘기하죠? 에릭슨이 얘기하잖아요. 에릭슨은 정체성의 확립이 청소년기의 가장 주된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이라는 건 다양한 역할, 이런저런 역할을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데 아직 딱히 뭐가 이게 딱이다라고 아직 결정하기 전 단계 있잖아요.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최종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전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사회적 유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유예기를 거쳐서 정체성을 확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요, 엄마 젖을 떼는 걸 우리가 이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말,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는 부모님한테 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다리는 부모님, 한 다리는 독립, 의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심리적 이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주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얘기했던 건 POPF 친구들이에요. 프로이드와 피아제가 청소년기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마지막 단계 구암남자 샘의 생식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은 5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신자 죽은 자에서 자아정체성이 중요하다. 혹은 자아정체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을 할 건가 아니면 아직도 혼란스러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서 성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잘 극복하면 성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아제는 감전구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형식적 조작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 발달 단계를 신체 발달부터 보면은 신체 발달 제2 성장 급등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남녀 발달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기본으로 성장 급등은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2년 정도 빨리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체지방이 감소하는, 여자는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신체 이미지가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약간 강박적인 결과로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서는 섭식장애, 그래서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과 같은 이런 섭식장애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지발달은 아까 감전구형에서 형식적 조작기예요. 형식적 조작기의 가장 핵심 특징은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을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나 뭐 훈련을 하지 않아도 명제와 명제의 논리적인 관계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가설을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가설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설 연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사론에서는 연역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거든요. 자, 연역법은 기존의 명제나 이론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인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걸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납법은요,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현상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뭐 이론, 명제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추상적인 명제만으로도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설 연역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앞단계인 아동기, 즉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귀납법하고 연결시켜서 경험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 해서 경험 귀납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나간 경험 귀납적인 사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의 특징이라면 가설 연역적인 사고는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인 발달, 그러니까 그 2차 성징이 발달을 하죠. 1차 성징은 직접적인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 발달하는 것, 즉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걸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성징은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은 뭐 가슴이 발달한다거나 남성은 어깨가 막 벌어진다거나 목소리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차 성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조숙한 남성의 경우에는 막 내가 되게 남자다운 이런 게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예민함을 느끼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초경을 하게 되는데요. 초경 후 약 1년간은 배란이 되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적인 성숙에는 개인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발달 얘기했습니다만 발달의 방향과 순서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개인 차이는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정서 발달입니다. 아까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극단적인 정서 변화, 극단적인 정서적인 동요, 그 다음에 막 자의식이 되게 강하고 고독에 빠지기 쉽고 불안과 우울과 질투,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우리가 앞서서 심리적 이육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심리적 이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 말보다는 아직 내가 부모 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부모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 혹은 친구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이제 애착의 대상이 친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또래 동년배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고 동년배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고 동년배 집단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며 이런저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잦은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혹은 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누가 에릭슨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에릭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한 학자의 이름이 마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학자는요, 기본으로 이 마샤는요, 2가지 기준이에요.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위기라고 하는 건 고민을 한다라는 거야. 넘어가지?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거쳐서 이거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딱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정체감 성취했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고민 끝에 이거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결정을 딱 한 상태를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체감 유에는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딱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 이것을 정체감 유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정체감 유실은요, 위기 자체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당연히 우리 아빠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 그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민을 안 했고 그냥 결정이 내려져서 그거를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체감 유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이게 진짜 제대로 맞는지 탐색해보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가 사회에서도 유망하고 아버지도 뭐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정체감
유실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요, 고민도 없고요. 뭐 딱히 이걸 해야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를 정체감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마샤가 구분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네 유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자아중심성은 지지지지, 우리가 유아기를 얘기를 하면서 유아기는 우리가 학령정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릭슨은 이 시기를 주도성대 제의식 그리고 목적의식을 얻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삐아제는 이 시기를 전조잡기고, 얘는 자아중심성이 강하고 직관적 사고가 강하고 전환적 추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는 지지지 이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자아중심성 있잖아요. 자아중심성이 가장 강한 시기는 유아기거든요. 3세에서 6세 이 시기가 자아중심성이 가장 강한데, 그렇다고 다른 시기에 자아중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시기마다 나름의 자아중심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특히 강한 게 유아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도 청소년기 특유의 자아중심성이 있거든요. 자, 엘킨드라고 하는 학자는 청소년기 특유의 자아중심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상의 청중 혹은 관중이라는 말과 개인적 우화라는 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상상의 관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대 위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서 굉장히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예민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상상의 관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는요,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서 남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네가 내 마음을, 내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은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일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우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는 20에서 35세 혹은 20에서 34세까지로 연령이 표기가 됩니다. 뭐 몇 세로 표기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우리가 인생이 쭉 올라가다가 쫙 꺾인다라고 얘기할 때 딱 여기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 거, 청년기가 되는 거죠. 정점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체 발달, 인지 발달, 뭐 감각 발달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장 꼭대기가 이 청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 그다음에 이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에 대한 역할 기대,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요,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 우리가 이 시기는 에릭슨이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 사랑, 이외로고 했어요. 친구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밀대 고립 그리고 사랑을 얻는 시기, 사랑의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시기 발달 과업을 에릭슨은요, 친구 사랑, 친밀과 고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니얼 레빈슨이라는 성인 발달 이론가는요, 이 시기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삶과 직업에 대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현실성 없는 그런 거 말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비거스트도요, 이 시기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거, 즉 결혼하고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굴드도 이제는 자기 삶에 대해서 보다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 청년기하고 관련돼서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신체적인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중시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취업에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혼인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거기에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뭐 이렇게 취업과 결혼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청년기의 발달 과업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년기예요. 중년기는 40에서 64세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시기는 뭐 우리가 건강, 신체 발달, 인지 발달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를 하고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인지 발달에 대해서 피아제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인지 발달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억력이 감퇴하는 건 아실 거예요. 특히 옛날 기억, 장기 기억보다는 어떤 기억이죠? 단기 기억이에요. 혹은 최근 기억, 이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단기 기억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장기 기억은 그거보다는 약화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중년기에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습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성 발달은요. 이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피크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실직의 위험성이 또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직업적으로도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가지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환과 관련된 그런 기술의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인 발달이에요. 우리가 청년기에는 성적인 호르몬이 증가하는 시기이죠. 그렇죠. 근데 중년기는 그 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남성의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여성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요. 소크라테스가 남자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S라인을 생각하세요. 여성 호르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둘 다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성적인 능력이 둘 다 저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자녀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둥지를 지키는 그런 빈둥지 시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공허함이라든지 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갱년기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경험을 하지만 여성이 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여성의 갱년기는 안면 홍조, 수면 장애 등 그 다음에 폐경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여성은 폐경으로 생식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만 남성은 이제 좀 약해지는 거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중년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융은요 생산과 침체. 그래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산과 침체 그리고 배려를 얻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은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를 강조했다? 중년기. 왜 그러죠? 청년기까지는 외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스펙이라든지 매력 이런 것들에 맞춰 사느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면 중년기부터는 외부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간에 외면했던 나 자신, 셀프라고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성화는 나,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후에 뭘 할 수 있다? 그 자기를 중년기부터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기까지는 여성이 여성스럽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인정해주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성은 자신의 무의식의 남성성을, 남성은 자신의 무의식의 여성성을 자꾸 가두게 되는데요. 이제 중년기부터는 그런 내가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감췄던 반대의 성성이 올라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가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인 아니무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남자가 왜 이래? 해서 이전하고는 이렇게 다른 패턴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요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혼이라는 학자예요. 카텔과 혼이라는 학자는 지능을 두 가지로 결정성 지능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타고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지능은 다년간의 삶의 경험으로 형성된 지능을 이걸 결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삶의 경험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중년기에도 결정성 지능은 유지 혹은 증가되지만 유동성 지능은 점점 감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I'm sorry입니다. 유감입니다. 유동성 지능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유감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중년기에서는 이걸 또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 지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중년기의 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생산대 침체 그리고 배려 혹은 돌봄의 덕목이 발달을 한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걸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니엘 레빈슨이 청년기 발달도 얘기했지만 중년기 발달도 얘기를 합니다.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앞으로의 선택, 그리고 중년기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재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라라고 레빈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팩입니다. 팩은요, 특별히 중년기, 노년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다 성인기라고 넓게 얘기를 하고 그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7개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중년기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중에 3개가 노년기 쪽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팩이 얘기했던 7가지 중 중년기 발달 과업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4가지는 뭐냐면, 자, 지혜를 중시하는 거예요. 뭐 대신? 육체의 힘 대신. 자, 그 다음에 너무 여자니까, 남자니까, 아니 여자가 이런 식으로 성으로 사람을 접고 나누려고 하지 말고 대인관계를 조금 더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너무 어떤 거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돼 해서 감정을 그거 하나에만 묻어놓으면 사실 중년기는 언제라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늘 있고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마음둘 붙일 대상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사고에서도 융통성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두라고 하는 학자는요, 46세 이후의 시기는 그릇된 가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융이 진짜 나를 찾는다, 개성화로 얘기를 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죠. 자, 기타의 이제 중년기에 출제된 내용으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족스러운 직업 성취를 하는 거, 이런 말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노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연령 규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이면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의 법에서는 연령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노년기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이에요.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년기에는 직업적으로 막 여러 가지 직업적 혹은 사회적인 활동, 지위가 있었고 활동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 활동으로부터 적절히 좀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서 내 인생을 조용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중년기에 여기 세계를 자리를 비켜줘야 또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 거지. 따라서 노년기에 중년기로부터의 어떤 중년기의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분리는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활동이론은요, 노년기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직업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중년기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 그거 못하겠으면 다른 활동으로라도 대체해서 중년기에도 활동을 원활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들도 일하고 싶은데 활동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노인들을 밖으로 자꾸 밀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활동 이론입니다. 자, 노년기 발달 특징은 뭐 신체 발달 읽어보시면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발달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인지 발달도요. 단기 기억, 최근 기억, 중년기부터 깜빡깜빡한데요. 이게 노년기 가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매 발병률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높은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은 사회생활에서 이제 은퇴 등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감소가 되게 되죠. 이게 이제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 특유의 성격 변화예요.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요. 사고가 되게 경직된, 그 다음에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고 수동성, 조십성, 내향성,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내향성을 뭐 외향성으로 바꾸는 거 틀리는 거고요. 유연성이 증가한다. 이것도 틀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능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틀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면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노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가시면은요.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친생 자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완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돌아봤는데 이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삶이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앞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다가오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마음을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아통합과 절망 사이에서 발달과업을 잘 성취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덕목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팩은요. 중년기와 노년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인기라고 얘기를 한 후에 7가지의 발달과업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4가지가 중년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바로 노년기 발달과업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는 신체를 초월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아를 분화시키자. 그러니까 자아를 분화시키자라는 건 중년기에 했던 우리가 직업적인 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의미를 둘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자아를 초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기에서는 은퇴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죠.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 빈곤 문제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쿠블러-로스는 이제 노년기의 중요한 이슈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는 건데 이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이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암기는 부분타우수예요. 부정, 그럴 리가 없어. 나 아니야. 딴 사람 얘기일 거야. 차트가 바뀌었을 거야. 저 사람 오진했을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인생은 왜 이다지도 나에게 가혹한가? 신이시여, 제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울하죠. 그러다 결국은 수용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